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 온 충격적인 기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를 맛본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기술을 두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는 동맹의 룰이 바뀐다라며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스스로 만들어낸 놀라운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야첵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PCOSA에서 통합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군 시절에는 방공군 장교로 복무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유럽의 진짜 기술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조립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욱 그랬습니다. 빠른 조립 능력은 인정하지만 핵심 기술은 없다고 여겼거든요. 핵무기도 없으니까 결국은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O 국제방산전시회에서였어요. 그날 아침부터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전시장에 들어서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독일의 라인메탈 부스는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프랑스 탈레스는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회사들이야말로 진짜 방산 기술을 가진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제 동료인 마렉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역시 유럽 기술이 최고야. 다른 대륙 애들은 따라올 수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전시장 한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죠. 기자들이 몰려있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렉과 함께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국 업체 부스였어요. 한화시스템이라는 회사 이름이 크게 써 있었습니다. 큰 화면에 글자가 떠 있었어요. APS 능동방호 시스템과 레이저 청광 기술 이전 미천지 생산.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마렉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애들이 또 허풍을 떠는군.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APS라는 건 전차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스스로 막는 방패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트로피나 러시아의 아레나 같은 고급 기술이죠. 이런 걸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런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주거든요. 이스라엘도 자기네 트로피 시스템은 핵심 부분을 블랙박스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젊은 한국 남자였는데 영어를 꽤 유창하게 했습니다. 저희 APS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로 위협을 탐지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요격체를 발사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무력화시키죠. 탐지부터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1초 이내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로 1초 만에 가능한가요? 한국 직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수십 차례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성공률은 90% 이상이에요. 마렉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허풍이야. 이스라엘 트로피도 90%까지는 안 되는데. 하지만 한국 직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옆 부스를 보니 천무 딥스트라이크라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서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0km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더군요. CTM-500이라는 이름의 순항미사일과 LPGW라는 정밀유도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미사일이 500km를 날아가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시커 화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표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폴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거리 무기는 기껏해야 300km 정도거든요. 영국의 스톰 섀도우가 250km, 미국의 ATACMS가 300km 정도죠. 그런데 한국은 500km짜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렉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시험용일 거야. 실전에서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신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독일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핵심 기술까지 정말 주는 거냐고요. 그러면 한국은 뭘 남기냐는 거였죠. 한화시스템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파트너십을 믿습니다.
현지화와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동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방산 업체들은 기술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제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포장만 잘해. 유럽 표준하고도 안 맞을 거야.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핵심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까지 줄 리는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전시회에서는 그럴듯한 말만 하고 끝나거든요. 구체적인 계약 이야기는 나중에 조용히 하는 게 상례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약서까지 들고 나왔더라고요. PCOSA 사장과 한화시스템 임원이 서명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기술협력 약정서라고 하더군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공식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쉽지, 직접 확인해야지.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전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부스에는 K2PL 전차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폴란드군이 도입하기로 한 전차죠. 그런데 이 전차에 APS를 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차 스스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다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레이저 천광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레이저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드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잖아요.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고요. 이런 드론을 레이저로 막을 수 있다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도 없는 나라인데 정말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핵무기가 없으면 약한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실전에서도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합참에서였어요. 내일 아침에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과의 협력권에 대해 논의할 게 있다는 거였어요. 상급자 목소리가 꽤 진지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협력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들은 이야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장성 한 분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화와 통합이 진짜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였어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해오라는 거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인지, 우리 폴란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특히 APS와 레이저 천광, 그리고 딥스트라이크 시스템을 직접 보고 평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난 걸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핵무기 없는 나라가 진짜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장성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발스키 소령, 이번 출장이 우리 폴란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보고하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먼저 바르샤바 합참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합참 브리핑룸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여러 부서 참모들이 모여 있었고 국회 보좌관까지 참석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중요한 안건일 때만 있거든요.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큰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지역 지도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폴란드를 향해 빨간 화살표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벨라루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살표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정거리 500km,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2000km, 각종 드론들과 순항미사일들. 참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칼리닝그라드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바르샤바는 물론 크라쿠프까지도 타격할 수 있어요.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위협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었어요. 싸고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한눈에 보니 더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참모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우리 폴란드가 보유한 무기들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ATACMS 미사일 최대 사정거리 300km, 영국의 스톰 섀도우 최대 사정거리 250km. 이걸 보는 순간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적의 미사일은 500km에서 날아오는데 우리는 300km까지밖에 못 쏜다는 거예요. 200km나 되는 공백이 있는 거죠. 참모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2000km급 미사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개발 중이고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중간거리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회 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장거리 타격 무기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고 이웃 국가들도 우려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야전 담당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생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해요. 적이 500km에서 때리는데 우리는 300km까지밖에 못 친다면 어떻게 싸울 건가요? 이 논쟁을 듣고 있자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브리핑 담당자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천무 딥스트라이크 시스템이었어요. CTM-500 순항미사일 사정거리 500km, LPGW 정밀유도탄 사정거리 300km. 이 무기들이 우리가 찾던 답일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 흔들렸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로 우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리핑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사용에 제약이 많아요. 언제 어떻게 쓸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죠. 국회 보좌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무기가 정말 믿을 만한가요? 러시아 같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니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핵무기가 없으면 진짜 억제력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야전 담당 참모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핵무기만이 억제력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충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억제력이에요. 한국이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APS 시스템은 실제로 몇 차례 실사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청광 시스템도 드론 요격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현지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 방산 업체들은 기술을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왜 그렇게 하려는 걸까요?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인 것 같습니다. 기술을 주는 대신 더 큰 시장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큰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유럽과의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일까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거든요. 브리핑이 끝날 무렵 장성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포발스키 소령, 이번 한국 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중간거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보고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평가에 따라 폴란드의 미래 방어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진짜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왜 한국이 그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지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가 찾고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젊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대화해보니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말과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과연 한국의 딥스트라이크 시스템이 우리의 중간거리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제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본격적인 회의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합동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의 한화시스템 본사에서 시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엔지니어들, PCOSA 직원들, 그리고 법무팀과 보안팀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보니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화시스템의 김 과장이라는 분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APS와 레이저 청광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COSA의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큰 화면에 APS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이더라고요. 레이더 센서, 적외선 센서, 광학 센서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레이더가 접근하는 물체를 탐지합니다. 그러면 적외선 센서가 그 물체의 열신호를 분석해요. 동시에 광학 센서가 형태를 파악하죠. 이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위협으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요격체를 발사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전체 과정이 1초 이내에 끝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는데 옆에 앉은 PCO 엔지니어가 질문했어요. 오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군 항공기나 새 같은 걸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김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오탑률을 최소화했습니다. 수천 번의 테스트를 통해 학습시켰거든요. 현재 오탑률은 0.5% 이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0.5%라는 건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도 그럴까요? 다음으로 레이저 청광 시스템 설명이 이어졌어요. 화면에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을 향해 발사되자 몇 초 만에 드론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저희 레이저는 출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드론에는 낮은 출력으로, 큰 드론에는 높은 출력으로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약 걱정이 없으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죠. PCO 엔지니어가 또 질문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레이저 효과가 떨어질 텐데요. 하나 엔지니어가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물론 기상 조건의 영향은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조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날씨가 나쁠 때는 레이더와 카메라를 활용한 다른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완전히 무력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설명들을 듣고 있자니 생각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합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우리 기존 장비와 연결이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김 과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K2PL 전차와 PCOSA의 전자광학 장비를 연결하는 도표였어요. 저희는 개방형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API라고 하는 표준 연결 규칙을 써서 다른 장비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PCO의 카메라나 센서도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보통 방산 장비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연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표준 방식을 쓴다면 확실히 편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핵심 소프트웨어는 안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없잖아요.
결국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경직되었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보안팀 직원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소스 코드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방법을 제공해 드릴게요. 시험용 모의 장비와 연결 규칙, 그리고 실시간 로그를 모두 드릴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발생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드립니다. 이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었어요. 결국 블랙박스 방식이잖아요.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쓰라는 거네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말로만 하면 믿을 수 없거든요. 김 과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시죠. 지금 여기서 바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회의실 한쪽에 있던 장비를 가리켰어요. 모의 AP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PCOSA의 카메라 장비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PCO 엔지니어가 자신들의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을 꽂자마자 하나 시스템의 화면에 PCO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어요. 정말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김 과장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의 표적을 날려보겠습니다. 작은 드론 모형이 카메라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자 즉시 APS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에 표적이 잡혔다는 표시가 나타났어요. 요격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도 떴습니다. 전체 과정이 정말 1초도 안 걸렸어요. 이걸 보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로 바로 작동하더라고요. PCO 엔지니어도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네요. 우리 카메라랑도 잘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용이잖아요. 실제 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거든요. 김 과장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물론 이건 모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내일 야외에서 실제 사격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진짜 미사일로 진짜 표적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실제 성능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다음으로 현지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엔지니어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저희 계획은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핵심 부품들도 폴란드에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폴란드 군이 직접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할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보통 방산 업체들은 기술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손해 아닌가요? 김 과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계속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폴란드가 독립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동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좀 감동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저런 계획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요. 회의가 끝날 무렵 PCO 엔지니어가 요약 질문을 했어요. 그럼 결국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고 폴란드 군이 정비하고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 과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폴란드가 완전히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 저희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PCO 장비와의 연결 테스트가 성공한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과연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잘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 말이에요. 김 과장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내일 야외 시험 보시죠.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드디어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실제 시연을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한국의 APS와 레이저 청광이 실전에서도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딥스트라이크 시스템은 정말로 우리의 중간거리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과 다른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시연을 보기 전에 먼저 다른 곳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원자력연구원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무기 시스템을 보러 온 건데 말이에요. 한화 시스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해요. 무기만으로는 진짜 억제력을 만들 수 없거든요. 기술적 기반과 안전 문화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설명도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무슨 억제력을 말하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정에 포함된 거니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여러 개의 연구동이 있었고 보안도 철저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여러 번 받았어요. 박진우 박사라는 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면 한국의 억제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간 곳은 APR 1400 원자로 관제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종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APR 1400 원자로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이 10여 기가 넘어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우리 기술로 지은 겁니다.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무사고 운영 기록이 수천 일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박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했어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고 모든 절차가 체크리스트로 관리됩니다. 점검표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세밀했어요. 매 시간, 매일, 매주, 매월 해야 할 점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확실히 안전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것과 억제력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원자력 발전소는 평화적 이용 아닌가요? 박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평화적 이용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결국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였습니다. 이곳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원자로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관람창이 있었거든요. 푸른 빛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하나로 원자로는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합니다. 암 치료에 쓰이는 방사성 물질들이요. 그리고 각종 소재 연구에도 활용해요. 반도체나 항공 소재 개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원자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복잡한 시설들이 많았어요. 각종 실험 장비들과 분석 기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연구,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억제력과의 연관성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K스타라는 인공태양 장치였어요. 거대한 도너 모양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은 핵융합 실험 장치입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인공태양을 구현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3분 28초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1억 도라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태양 중심부보다 더 뜨거운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핵융합은 미래의 에너지원입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분열과 달리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런 기술을 연구한다는 건 정말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둘러본 후 박 박사와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기술들이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핵무기 없는 나라가 무슨 억제력을 말할 수 있나요? 결국 러시아나 중국 같은 핵보유국 앞에서는 무력한 거 아닌가요?
박 박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핵무기만이 억제력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든 것이 억제력이에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럼 한국의 억제력은 뭔가요? 핵무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억제력을 만든다는 건가요? 박 박사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들지 않기로 했을 뿐, 만들 실력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만들지 않기로 했을 뿐, 만들 실력은 있다. 그 말의 의미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오늘 보신 기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라늄 농축 기술, 재처리 기술, 핵융합 기술.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가 우리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적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박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억제력이라는 건 상대방의 계산을 바꾸는 겁니다. 공격했을 때 얻을 이익보다 잃을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계산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가요. 군사적 보복 능력, 경제적 파급 효과, 국제적 고립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이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평화적으로만 핵 기술을 사용해왔지만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절제력과 안전 문화가 진정한 억제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뭔가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억제는 무기만이 아니군요. 실력과 문화도 포함이죠.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그런 방식의 억제력을 선택한 거예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대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요. 연구원을 떠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핵무기 없는 나라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 다른 방식의 강함이 있더라고요. 기술적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평화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이고 억제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 안에서 한화시스템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적 기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확실히 핵무기만이 억제력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았어요. 아무리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도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내일 야외 시연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정말 세계적이더라고요. 안전 문화도 철저했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박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들지 않기로 했을 뿐, 만들 실력은 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은 과연 어떨까요? 내일 드디어 한국 무기의 실제 성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원자력 기술만큼이나 인상적일까요? 그래도 현장 무기는 야전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적 기반이 훌륭해도 실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화시스템의 통합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건물 내부는 거대한 작전실 같았어요.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수십 개의 콘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미래형 지휘소 같았어요. 저를 안내한 이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한국의 모든 무기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육해공군의 장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거예요. 큰 화면에 한반도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K2PL 전차,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 과장이 콘솔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지금부터 가상의 위협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과 전투기가 동시에 침입하는 시나리오예요. 화면에서 붉은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즉시 한국의 무기 체계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레이더가 위협을 탐지했고 그 정보가 즉시 다른 모든 체계에 전달되었어요. KF-21 전투기들이 요격을 위해 이륙했고 현무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2PL 전차들도 방어 진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그리고 아무런 지연 없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체계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누가 어떤 표적을 담당할지도 자동으로 할당되어요. 중복 공격을 피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했어요. 만약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과장이 콘솔을 조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어요. 적의 스텔스 전투기가 예상과 다른 경로로 침입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전체 교전 계획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KF-21들의 비행 경로가 수정되었고 현무 미사일의 표적도 새롭게 할당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계산합니다. 인공지능이 수천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작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들의 핵심 부품들은 어디서 만든 건가요? 결국 외국 센서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이 과장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센서나 부품은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콘솔의 설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금 외국산 센서들을 모두 차단하고 국산 모듈로만 운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일부 센서들이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국산 센서들과 레이더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전달에도 지연이나 누락이 없었어요.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센서 하나하나는 외국 것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 기술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중요한 건 개별 부품이 아니라 전체를 조율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 전쟁이 나서 외국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도 문제없다는 말씀인가요? 이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핵심 기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 임무는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개방형 연결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제 PCO 장비와 연결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국 장비들도 쉽게 통합할 수 있나요? 이 과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나토 표준은 물론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요. 폴란드의 기존 장비들도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폴란드군 장비들이 나타났어요. 레오파드 전차, F-16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장비들이 한국 시스템과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독점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기존 장비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런 철학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턱대고 자기 것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것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세였거든요. 시뮬레이션이 끝날 무렵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체계적 사고, 바로 그거였어요. 이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체계국입니다. 각각의 부품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드는 능력.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조립과 체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은 확실히 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제 보고서의 문장이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으로 평가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조립이 아니라 체계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개별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만드는 능력.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이 과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실사입니다. 밖으로 나가보시죠. 내일은 실제 사격장에서 진짜 무기들의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동안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통합체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핵무기 없는 억제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과 체계로 만드는 현대적 방어 전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남아 있었어요. 실제 무기들의 성능 검증. 아무리 체계가 훌륭해도 개별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내일이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진짜 기술 강국,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을 만들어가는 나라. 내일의 실사격 시연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실제 야외 시연을 볼 날이 왔습니다. 한국 서남부의 한 사격장으로 이동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맞이한 분은 최연석 대령이었습니다. 한국군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한화 시스템에서 실사격 시험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최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할 거예요. 먼저 AP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K2PL 전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위에는 AP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센서와 발사관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최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겠습니다. ATGM과 같은 성능의 모의탄입니다. 실제 탄두는 없지만 비행 특성은 똑같아요. 멀리서 발사관이 보였어요. 운용팀이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 시작하겠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모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으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전차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APS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리더니 자동으로 요격체가 발사되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모의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된 거였습니다. 최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0.8초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무력화되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1초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운용팀이 요격 잔해를 회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차 주변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최 대령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요격 지점은 전차에서 15m 떨어진 곳이었어요. 파편 중 일부가 전차까지 날아왔지만 장갑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승무원 생존율은 98%로 계산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더욱 신뢰가 갔어요. 단순히 막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막았는지까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연속으로 2번 더 테스트했는데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청광 시스템 차례였어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럭 위에 장착된 레이저 시스템이 있었어요. 레이더와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발사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드론 떼를 상대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실제 전장에서처럼 여러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하늘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드론들이 5대 정도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레이저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향해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발사되었어요. 몇 초 후 드론이 연기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2번째 드론으로 목표를 바꿨어요. 이것도 몇 초 만에 격추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대 모두 순서대로 떨어뜨렸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탄약 재장전은 필요 없고 전력만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운용비도 기존 미사일 대비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경제성까지 고려하면 정말 혁신적인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부터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레이저 효과가 떨어질 텐데요. 최 대령이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리죠. 인공적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상황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자 레이저의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드론을 격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대령이 다른 모드로 전환했어요. 날씨가 나쁠 때는 보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레이더와 카메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완책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정말 철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했던 딥스트라이크 시연이었습니다. 별도의 브리핑실로 이동했어요. 벽면에 큰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대령이 CTM-500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사일은 최대 5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정도 거리예요. 지도에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정말 넓은 범위였어요. 폴란드에서 생각했던 중간거리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사정거리였습니다. 그리고 LPGW라는 정밀유도탄도 소개했어요. 이것은 300km급이지만 움직이는 표적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화면에 미사일의 시각이 나타났어요. 마치 미사일이 보는 세상을 직접 보는 것 같았습니다. 표적을 향해 날아가면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표적이 이동하자 미사일도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이런 장거리 타격 무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자칫하면 주변국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 대령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이 무기는 방어적 억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의 승인이 필요해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승인해야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다니 안심이 되었어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모든 시연을 마치고 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국이 정말로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최 대령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방패와 긴 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APS와 레이저로 방어하고 딥스트라이크로 멀리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식 억제력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방패로 막고 긴 손으로 멀리 누른다. 폴란드가 고민하던 중간거리 공백이 완전히 메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이렇게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격장을 떠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동맹 표준 유지라는 문장을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기존 유럽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강조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제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충분히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기존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기술과 산업, 안전 문화로 억제력을 만들었다. APS와 레이저 청광은 전차와 하늘을 지키는 새 표준이 될 수 있다. 딥스트라이크는 유럽의 중간거리 공백을 지금 당장 메울 해법이다. 폴란드는 한국과 현지화로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보고서를 채워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조립국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강국이라고 말이에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만든 나라. 기술과 체계, 그리고 절제력으로 무장한 현대적 강국.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는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과연 거기서는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제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마지막 날 일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술시설이 아니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런 곳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한화 시스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알아야 해요. 기술만으로는 진짜 강함을 만들 수 없거든요. 사람들의 의지와 준비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관람객들도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있었어요. 전시관 안내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한국전쟁 전시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니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들이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전투 장면들.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950년,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시설은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정말 참혹했어요. 서울 시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뭔가 의연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내원이 계속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우린 겁이 아니라 준비로 버텼습니다. 외국 도움도 받았지만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했어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경제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다시 기술 강국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룬 변화라니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짓고 인재를 키웠더라고요.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대단했어요. 자신들은 굶어도 자녀들은 교육시켰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한 거였거든요.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거죠.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현재의 한국군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첨단 무기들과 훈련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띈 건 슬로건이었어요. 자주국방, 스스로 지키는 나라. 이 문구가 여러 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진짜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거든요. 전쟁 기념관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경험. 그것이 지금의 자신감을 만든 거였어요.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관하게 되었어요. 한강에서 해군 퍼레이드와 드론쇼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들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일 텐데 손자들은 첨단 기술 시대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하지만 함께 행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해군의 최신 함정들이 한강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보였고 잠수함도 있었어요.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저 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저런 게 없어서 많이 힘들었단다. 손자가 신기한 듯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대를 이어가며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였거든요. 해가 질 무렵 드론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수백 대의 드론이 떠올랐어요. 태극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평화의 비둘기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드론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만들었거든요. 평화, 통일, 희망. 이 글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직원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첨단 무기를 만드는 이유도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려는 거죠.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폴란드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 솔리다리티 운동으로 자유를 되찾은 경험. 그런 점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독백했습니다. 폴란드도 연대로 버텼지. 이 감정, 낯설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 그런 정신이야말로 진짜 억제력의 바탕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때 브뤼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토 본부에서였어요. 최종 의견을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기술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요. 내일은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새로운 관점을 얻었거든요. 핵무기가 없어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술과 정신력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나라라는 것. 이런 깨달음들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브뤼셀에서 발표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폴란드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주,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각국 참모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문제가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 지금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단순한 조립국 정도로 여겼었거든요. 핵무기도 없으니까 결국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돌았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폴란드의 미래 방어 전략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PCOSA의 야체 코발스키 소령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유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무슨 억제력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기술과 산업, 안전 문화로 억제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APR 1400 원자로의 안전 기록, 하나로 연구로의 첨단 기술, K스타 핵융합 장치의 놀라운 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진우 박사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만들지 않기로 했을 뿐, 만들 실력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APS와 레이저 청광은 전차와 하늘을 지키는 새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에서 본 장면들을 설명했어요. 1초 이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APS의 놀라운 반응 속도, 드론 5대를 30초 만에 모두 격추한 레이저 청광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PCOSA의 기존 장비와 즉시 연결되었던 호환성,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하니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했던 표정들이 점점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결국 블랙박스 아닙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용 장비와 연결 규칙, 실시간 로그를 모두 제공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직접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교육을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했어요. 딥 스트라이크는 유럽의 중간거리 공백을 지금 당장 메울 해법입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진 무기는 최대 300km까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은 500km에서 날아와요. 이 200km 공백이 바로 우리의 취약점입니다. 한국의 CTM-500 순항미사일은 정확히 이 공백을 메워줍니다. LPGW 정밀도탄은 움직이는 표적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고요.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영국과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2000km급 미사일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 무기가 필요한가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완성까지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5년 후가 아니라 내년에 쓸 수 있는 무기예요. 한국 무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즉시 도입 가능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논리에 설득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현지화를 통해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가 독립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땅에서 만들고 고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조건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제시하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는 건가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한국의 철학을 알 수 있었어요. 독점이 아니라 공존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결국 큰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유럽과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브리핑이 끝날 무렵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질문이 나왔어요. 대부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질문들이었죠.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조립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강국입니다.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만든 나라, 기술과 체계, 그리고 절제력으로 무장한 현대적 강국. 폴란드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여러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발트 3국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기자들도 몰려왔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뿌듯했어요. 제 브리핑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폴란드의 미래 안보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의미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화시스템 김 과장에게서였습니다. 브리핑 소식을 들었다고 정말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폴란드에서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밖을 보니 브뤼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유럽의 중심지에서 한국이라는 먼 나라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해답을 찾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해답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며칠 후 폴란드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브리핑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얻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았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건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패와 긴 손이라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그 방패와 긴 손이 폴란드에게도 유럽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